1944년 12월, 연합군은 겨울이 되면 독일군의 공세가 멈춘다고 믿었지만 히틀러는 서부 전선에서 최후의 필사적인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바로 라인강 와흐트 작전, 즉 벌지 전투로 알려진 작전입니다. 이 잔혹한 공세의 중심에는 무장 친위대 와펜 SS에서 가장 두려운 대원들로 구성된 기동 전투단인 캄프그루펜이 있었습니다. 선봉대를 이끈 것은 동부전선의 베테랑이자 히물러의 제자였던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한 SS 돌격대 지도자 요아힘 파이퍼가 이끄는 파이퍼 캄프그루페였습니다. 제1 SS 기갑사단 라이프슈탄다르테 아돌프 히틀러 소속인 이 부대는 판터 전차와 킹 타이거 전차, 하프트랙 전차, 돌격포로 무장하고 스타블로, 슈트몽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돌파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라이프슈탄다르테 소속인 SS 스텐다르텐 피러 막스 한센이 지휘하는 한센 캄프그루페가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는 징용로의 좌익을 지원하고 미군의 저항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캄프그룹이었습니다. SS 돌격대 지도자 구스타프 크니텔의 지휘, 해정찰 및 신속기동부대인 크니텔은 트루아퐁과 같은 주요 마을들을 확보하고 파이퍼의 후방 진역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캄프그루페가 SS 오버 스틸 럼반 퓨러 루돌프 산딕가 이끄는 산딕는 전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강화하거나 틈새를 공략할 준비가 된 전술적 예비군으로 활동했습니다. 12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획. 1944년 9월, 연합군은 벨기에에 진입했습니다. 독일과의 국경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서방 도시들은 끊임없는 포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3제국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퇴 속에서 히틀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방역을 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전세를 뒤집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라슈텐부르크에 있는 본부에서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라는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서부의 연합군을 절반으로 나누고 아르덴을 돌파하고 웨즈 강을 점령하고 엔트워프 항구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달성된다면 영국과 미국 군대는 보급품도 후퇴로도 없이 전선의 나머지 부분에서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서부는 평화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의 논리였습니다. 작전의 이름은 라인강 와흐트. 방어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히틀러의 장군들은 서쪽을 가리키는 세 개의 굵은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이 주요 타격을 입을 곳입니다. 그 화살표는 좁은 도로, 울창한 숲, 장갑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 지역은 누구에게나 친숙했습니다. 아르덴. 히틀러는 1940년에도 이미 같은 지형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몰래 침투하여 프랑스를 기습했습니다. 4년 후 그는 연합군도 같은 실수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한한 예비군도 제공권도 휘발유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려면 임시방편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단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차량, 대포, 연료, 그리고 훈련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더욱 유연한 전투 조직인 캄프그루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단을 뜻하며 이전에도 기동전이나 합동작전에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캄프그룹페는 전체 공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각 캄프그룹페는 보병, 전차, 자주포, 공병, 심지어 정찰 부대까지 가능한 모든 병력으로 구성된 임시 편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숙련된 장교의 지휘 아래 편성되어 특정 전진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제1SS 기갑사단 장교 요엔 파이퍼에게 맡겨진 캄프그룹펜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라이프슈탄다르테 사단. 파이퍼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며 잔혹하고 광신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힘러의 개인 보좌관으로 복무했고 동부 전선에서 공격적인 행보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명성은 그를 결단력과 신속함을 요구하는 징역을 지휘할 이상적인 후보로 만들었다. 전투단은 제1 SS 기갑연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기계화보병대대, 기동포병대, 돌격공병대, 정찰부대로 보강되었습니다. 총 병력은 약 4,000명이었고 판터 전차와 티거2 전차, 반궤도차, 돌격포, 수송 트럭을 포함한 150대 이상의 차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파이퍼의 계획은 명확했다. 가장 좁은 공격축을 따라 진격하여 로스하임 지역을 돌파하고 혼스펠트, 뷸링겐, 리뉴빌, 스타블로, 스투몽 등 주요 도시들을 관통하여 메즈 강이 다리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3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그가 소속된 제6기갑군은 분산 배치되어 엔트워프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비밀과 속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 전차가 전선을 넘기 전에 공격을 감지하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병력 증강이 조직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기차는 모든 사단을 서부 전선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은 숲속에 숨었고 무전은 끊겼습니다. 명령은 전령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병사들조차 공세를 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부 전선 방어를 위해 파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총 20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벨기에 국경을 따라 비밀리에 배치되었습니다. 1,500대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2,000문이 넘는 야포가 투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노르망디나 동부 전선에서 전투를 치른 부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일부 연대는 이론적인 전력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공격에 투입되었습니다. 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는 파이퍼 전투단을 포함한 SS 사단을 거느린 제6기갑군이 있었고 중앙에는 보다 전통적인 육군 부대를 거느린 제5기갑군이 있었으며 남쪽에는 좌측 측면을 보호하고 방역을 예방하는 임무를 맡은 제7군이 있었습니다. 중심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가장 기동성이 뛰어나고 장비도 가장 좋은 부대들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파이퍼가 징역로를 개척해야 했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전선 반대편에서는 미군이 지친 사단과 새로운 사단을 모두 거느리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제106보 병사단은 장크트비트 돌출부를 점령했습니다. 더 북쪽으로는 제919사단이 회펜, 크린켈트, 엘젠보른, 뷸링겐 등의 마을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실탄 사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형은 비밀리에 독일에 유리했습니다. 아르덴은 조용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2월에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었고 도로는 위험했습니다. 숲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강은 반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16일에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때는 날씨가 최악이었고 연합군의 경계태세도 가장 느슨했던 때였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며칠 동안 흐린 하늘이 예상되어 연합군은 공중 유세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에게 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독일군 사령부 내부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이 계획이 지나치게 야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소규모 공격을 제안했고 다른 이들은 징역을 지속할 연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고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원했습니다. 지도는 준비되었고 경로는 지정되었으며 부대는 편성되었습니다. 각 캄프그룹페는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정인은 조정되었고 포는 조준되었습니다. 12월 15일 밤부터 첫 번째 차량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전방 지휘소에서 파이퍼는 마지막으로 경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지형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목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도중에 연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오전 5시 30분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문이 넘는 독일군 포가 아르덴 전선 전역의 미군 진지를 향해 동시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전화선은 끊어졌습니다. 참호는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놀란 연합군 첫 소대들은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공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이퍼캄프그룹페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차들은 좁고 미끄러우며 얼음으로 덮인 길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종대는 길고 느리며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전선에 서서 직접 타격으로 전선을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굳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전진. 멈추지 말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단 일주일 만에 서방전쟁의 가장 어두운 상징 중 하나가 될 부대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진 이야기는 이미 패배한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히틀러의 마지막 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타격. 캄프그룹페 파이퍼가 전면을 돌파합니다. 아르덴 숲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1444년 12월 16일 오전 5시 30분 1000문이 넘는 독일군 포가 미군 전선에 동시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순식간에 얼음처럼 고요했던 고요는 소음과 폭발음, 그리고 혼란의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전선 북쪽 로타임 근처에서 캄프그룹페 파이퍼는 이동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첸파이퍼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서쪽으로 진격하여 도중에 마주치는 연합군 부대를 분쇄하고 미우새 강이 다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로는 직선이었지만 지형과 기습이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페이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6기갑군의 일원이었지만 그의 부대는 중앙축의 선봉이었습니다. 그의 캄프그룹페는 제1기갑 연대의 일부, 제2기갑 척탄병 연대의 방해도 차량, SS 공병대대의 공병, 기동포병, 전방 정찰 그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000명의 병력과 120대 이상의 장갑차였습니다. 명령은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이었다. 경미한 저항을 분쇄하라. 측면을 무시하라.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전진하라. 같은 명령이 모든 지휘소에서 반복되었다. 공격이 성공하려면 속도가 유일한 길이었다. 첫 번째 심각한 접촉은 벨기에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 란체라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제309 14보 병연대 소속 미군 정찰대가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소총과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정찰대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8시간 이상 버텼습니다. 숲속 진지를 구축한 그들은 바이퍼의 정찰대대 전체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대의 조직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지연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상자 수로 보면 미미했지만 이로 인해 징역부대는 재편성되었습니다. 원래 일정은 전국까지 혼스펠트에 도착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 덮인 길을 따라 저항을 돌파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좌절한 파이퍼는 우회로를 만들고 후위 부대를 남겨두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일군은 진격하면서 많은 마을이 거의 점령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군은 모순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싸우지 않고 후퇴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임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연료 저장소와 99야 전포병대대의 소규모 수비대가 있는 마을인 혼스펠트였습니다. 여기서 독일군은 차량, 무기, 탄약 및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독일 장갑차가 경고 없이 휩쓸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잠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음길을 통해 도보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조직적인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혼란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침입이었습니다. 혼스펠트에서 파이퍼의 병사들은 5만 리터가 넘는 연료와 지프, 트럭 및 대전차포를 노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 부상당한 연합군 병사가 들것에 실려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복한 후 총에 맞았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도 없었습니다. 포로가 책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확보한 후 캄프그룹페는 서쪽으로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뷸링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더 많은 휘발유 저장소와 제2사단 제18 보병대대의 진지가 있었습니다. 징역 소리를 듣고 경계를 늦춘 미군은 방어 태세를 갖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전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장소, 트럭, 그리고 방어 진지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미군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뷸링겐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연료 확보, 포로 처형, 차량 절도. 파이퍼는 징역하여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빼앗았다. 이 계획에는 재보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휘발유 한 리터라도 소중했다. 1시간이라도 확보하면 성공과 포위의 갈림길이 될 수 있었다. 뷸링겐 전투 이후 부대는 재편되었습니다. 파이퍼는 그의 병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판터 전차로 구성된 선봉부대, 기계와 보병으로 구성된 중부부대, 그리고 포병과 공병으로 구성된 후미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숲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형 자체가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군 지휘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무전으로 보고가 들어왔지만 내용은 상반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여러 지점에서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부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마을을 독일 전차가 돌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전화선이 끊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총공세인지 기습 공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과 런던에서는 소식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오후 늦게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쯤 그는 이미 전선의 여러 부대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측면에 증원군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지만 명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것이 국지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중반, 파이퍼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뢰와 매복에 대한 불확실한 보고를 받으며 거의 탐사되지 않은 지형을 가로질러 리뉴빌로 곧장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경로는 북쪽이었지만 그만큼 더 느렸습니다. 그는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우네주 교차로 근처에서 제285 포병 관측대대 소속 부대가 독일 장갑차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놀란 미군 병사들은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은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약 130명의 포로가 길가의 개활지로 끌려갔습니다. 몇 분 후 파이퍼의 군대가 발포했습니다. 그들은 재판도 작전상의 이유도 없이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죽은 척했습니다. 겨우 몇 명만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말메디 학살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파이퍼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리뉴빌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되었다. 전차들이 포격을 퍼부었다. 방어시설은 미비했다. 집들은 불탔고 트럭들은 전복되거나 파괴되었다. 다리는 확보되었다. 부대는 재정비와 재보급을 위해 거의 멈추지 않았다. 속도가 최우선이었다. 그날은 연합군 전선 30km 안쪽 스타벨롯 성문에 도착한 캄프그루페의 징역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저항을 분쇄하고 주요 마을들을 점령했으며 수백 대의 차량을 노획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이 있었고 지형은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연료가 다시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합군이 이미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징역에도 불구하고 파이퍼는 좌절했습니다. 란체라트 알 란제라트 에서의 초기 지연, 부대의 혼란, 눈 덮인 도로의 교통체증 등 모든 것이 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습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연합군 저항군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첫 공세 이후 요엔 파이퍼와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규칙도 제지도 복귀도 없는 잔혹한 행군이었다. 말메디에서 스타베로까지 캄프그루페 파이퍼의 잔혹한 징역. 1944년 12월 17일 파이퍼 전투단은 24시간 남짓 이동하며 이미 연합군 영토 30km 이상을 통과했습니다. 지연, 도로 봉쇄, 연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징역은 잔혹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웨즈강에 도달하여 도중에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다리를 무사히 점령하고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술이나 속도 때문이 아니라 길가 들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뷸링엔을 점령한 후 부대를 재정비한 후 페이퍼는 스타블로트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마을인 링누빌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말메디와 링누빌의 중간 지점에 있는 보조도로의 공통교차로인 바웅넷 정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냥 또 다른 교차로처럼 보였던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30대 이상의 경차량으로 구성된 미군 285 야전 포병 관측대대의 부대가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투 경험이 없는 병사들로
정찰과 병참 작전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개인 무기를 가지고 이동했지만 중장갑은 없었습니다. 적군이 이미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장갑 차량과 차량화 부대가 이끄는 캄프그룹의 페이펠의 선봉대가 부대를 가로막았습니다. 전투는 없었습니다. 미국군은 즉시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몇 미터 떨어진 나무줄기 옆에 넓은 들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120명이 넘는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포로로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술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장 친위대 와펜 SS 병사들이 MG-42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포로들의 행렬은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즉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몇몇은 길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척했습니다. 결국 8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겨우 40명 정도만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부상을 입고 얼어붙었으며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 장소는 그저 평범한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대낮에 열린 공간에서 수감자들을 처형하기로 한 결정은 사건을 은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지역을 순찰하던 미군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한 명은 동료들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기어 다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말메디 학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미군 사단은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보고를 받았지만 대응이 느렸습니다. 대량 처형인지 아니면 오해로 인한 총격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없었고 시신과 단편적인 증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덴을 순찰하던 병사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파이퍼의 병사들은 포로를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파이퍼는 징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바우네즈를 따라 리뉴빌로 향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들은 미군 지원 부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요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쉬고 있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독일군 부대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럭들이 파괴되고 진지가 점령되었으며 다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미군 병사들이 항복 후 전사했습니다. 한 집에서는 지하실에 숨어있던 세 남자가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파이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오후 그는 징역로의 요충지인 스타블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마을에는 앙블레브 강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만 있다면 서쪽으로 계속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세 시작 이후 처음으로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미 제291 전투공병대대 소속 병력이 진입로를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부분적으로 폭파하고 인근 도로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보병 부대는 아니었지만 첫 순간부터 교전했습니다. 대전차포와 급조 지뢰를 사용하고 창문을 통해 사격했습니다. 독일군의 진입을 몇 시간 동안 지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이퍼는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SS 전차들이 손상된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한 전차는 도랑에 빠졌고 다른 전차는 지뢰를 건너다가 폭발했습니다. 보병들은 북쪽에서 마을을 포위하려 했지만 박격포 사격에 격퇴당했습니다.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파이퍼는 처음으로 기세를 꺾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부대는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소대는 트루아퐁과 파르퐁두리 같은 인근 마을로 향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전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트루아퐁에서 미군은 이미 살름강 위의 주요 다리를 파괴하여 전차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독일군의 빠른 진격 계획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벨로로 돌아오자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가옥들이 파괴되고 십자포화가 맹렬히 퍼졌으며 민간인들은 전선 사이에 갇혔습니다. 독일군은 저격수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에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 가족이 있는 집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징역은 더디고 더럽고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파이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에즈 강으로 가는 길은 막혔고 연료는 부족했습니다. 많은 경우 견인하거나 수리할 방법이 없어 손상된 차량을 버려야 했습니다. 일부 전차는 고정된 포대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부대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메디 학살 소식은 미군에만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종군 기자들이 보도를 보내자 연합군 지휘관들은 곧 대응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많은 연합군 부대가 SS-4로 수용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독일군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글레즈와 스투몽 같은 지역에서는 양측의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아르덴 전투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겨울, 안개, 얼어붙은 땅, 그리고 학살은 이 공세를 서부 전선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세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파이퍼는 마침내 스타블로에 진입했지만 마을은 이미 절반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마을의 절반은 차량은 전진할 수 없었다. 종대는 멈춰섰고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다. 연합군 포병대가 도로를 포격했다. 미 30군단 부대가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독일군의 공세가 다른 지역에서 계속되자 파이퍼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그는 파괴된 마을, 막힌 강, 그리고 구덩이와 시체로 뒤덮인 도로 사이에 갇혔다. 전투는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파이퍼와 그의 캄프그룹의 이미지는 이미 굳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투 부대가 아니었다. 서부 전선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포로 학살 중 하나의 직접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짐은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었다. 스투몽 과라 글레즈, 함정이 닫힌다. 1944년 12월 19일 3일간의 끊임없는 징역 끝에 파이퍼 캄프그 루페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전차들은 몇 시간 동안 빙판길에 발이 묶였습니다.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고 아르덴 산맥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넘은 후 처음으로 적군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적군은 조직을 정비하고 참호를 파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라 글레즈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있는 작은 언덕 마을 스투몽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서쪽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파이퍼가 스투몽을 점령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투몽을 건넌다면 웨즈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망이 그를 계속 전진하게 했습니다. 파이퍼는 약 800명의 병력을 지휘했는데 대부분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의 부대는 여러 개의 분대로 나뉘었다. 일부 전차는 연료가 떨어졌고 다른 전차들은 지뢰나 폭격에 파괴되었다. 많은 차량들이 스타블로와 트루아퐁 사이에
좁은 도로에 막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격했다. 오전 5시 캄프그루페의 선봉대가 스투몽 외곽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제30보병사단 예하미 제119보 병연대와 제7-140기갑대대 소속 셔먼 전차 1개 소대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수감 소식과 무전 신호, 그리고 주변 부대 간의 소문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마을 외곽에 방어 진지를 파고 입구에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집 안에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무한정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마을의 방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일군 공격은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파이퍼는 판터 전차 6대를 투입하고 이어서 차량화 보병을 투입했습니다. 부대는 주요 도로를 따라 진입하며 양측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집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창문, 지하실, 참회서, 대전차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모든 거리가 전장이 되었고 모든 집이 임시 벙커가 되었습니다. 마을 뒤 언덕에는 계곡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석조 건물인 생테두아르 요양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미군 외에도 200명이 넘는 벨기에 민간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노인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지하실로 피신했습니다. 연합군의 포격은 쉴 새 없이 마을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포격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첫날 요양소를 점령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을 동쪽 입구를 시각적으로 통제했습니다. 파이퍼는 이곳을 지휘본부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정원에 장갑차 여러 대를 주차하고 창문에 중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드는 것을 본 미군은 재정비에 들어갔다. 노르망디 참전 용사들로 구성된 제82 공수사단에 지역 지휘권이 부여되었다. 제112 보병연대, 자주포, 그리고 전투 공병대의 증원 병력도 함께 합류했다. 라글레즈와 스투몽을 포위하고 모든 출구를 차단한 후 파이퍼 전투단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작전 계획이었다. 한편 스투몽에서 5km 떨어진 라글레즈에서는 독일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진격이 실패하면 그곳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봉쇄하고 사격 지점을 마련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심지어 파괴된 차량을 바리케이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지하실에 대피하거나 도보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12월 20일 전투는 격화되었습니다. 미군 전차들이 동쪽에서 방역을 가했습니다. 미군은 여러 방향에서 스투몽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을 일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십자포화에 격퇴당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육탄전이 벌어졌고 화염방사기 공격이 이어졌으며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독일군은 고지를 장악했고 미군은 포병대를 장악했습니다. 같은 날 연합군 공병들은 스타블로와 트루아퐁의 다리를 파괴하여 파이퍼의 퇴각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포위망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동쪽에서 증원군을 보내려는 독일군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1SS 기갑군단의 나머지 부대는 아르덴 도로에 엄청난 교통체증에 갇혀 공중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파이퍼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12월 21일 저104보 병연대 소속 공수부대원들이 앙블레브 강을 건너 북쪽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스투몽 외곽의 여러 가옥을 점령하고
독일군 전선을 마을 중앙으로 밀어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에서 항복을 거부한 독일군 병사 12명을 포위하고 화염 방사기로 불태웠습니다. 미군은 독일어로 된 항복 방송을 녹음한 확성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박격포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고 눈을 먹고 시체에서 주워 모은 탄약으로 싸웠습니다. 다락방과 탑에 숨어 있던 독일 저격수들은 매시간 사상자를 냈습니다. 한편 라글레즈에서는 민간인들이 폭격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정의는 끊겼고 물은 귀했습니다. 집들은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위대 병사들은 지하실에 부상자들을 숨겼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부서진 들보 사이에 축축한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제6기갑군 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료 고갈, 포병 파괴, 후송 조치 없이 부상자 발생, 요청합니다. 철수 허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고위 사령부는 여전히 공세가 유효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파이퍼는 자신의 운명에 맡겨졌다. 스투목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동 가능한 독일 전차 몇 대가 고정된 위치에서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가옥에 참호를 파고든 보병들은 매 공격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병력 소모는 극심했습니다. 식량도 예비 탄약도 탈출로조차 없었습니다. 미군은 더 많은 전차, 자주포, 그리고 신병 부대를 투입하여 진지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지하실과 마당에는 시체가 쌓였고 거리는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영토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멸을 피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같은 날 파이퍼는 스투몽을 대피시키고 라클레즈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동 중인 장갑차의 포격을 받으며 소규모 부대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옥들은 내부 폭약으로 폭파되었습니다. 요양소는 버려졌습니다. 민간인들은 다시 2번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라글레즈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포병대가 무력화되었고 연료는 차량당 캔 하나로 배급되었다. 전차는 고정된 구역을 방어하는 데만 동원되었다. 사기는 매우 낮았다. 어떤 병사들은 항복을 이야기했고 어떤 병사들은 그곳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파이퍼는 장교들을 지하실에 불러 모아 추가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가진 것을 가지고라도 버틸 것이라고, 만약 쓰러지더라도 싸우겠다고 했다.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아직은 방역과 소모, 연합군의 방어가 강화됩니다. 같은 12월 22일 늦은 밤 라글레즈에서 요엔 파이퍼는 표시가 있는 지도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전기도 없고 작동하는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촛불과 더러운 종이, 그리고 추위에 얼굴이 갈라진 장교들만 있었습니다. 마을 밖은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도로, 다리, 언덕은 적군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퍼 전투단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제6기갑군 사령부와의 마지막 접촉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원군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군단은 병참 붕괴, 연합군 포병, 그리고 눈 아래에서 무너지는 땅으로 인해 동쪽의 병목 현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독일군 부대도 파이퍼를 구출하기 위한 통로를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글레즈 외곽에서 독일군은 가옥들을 요새화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파괴된 방해도 차량을 흉벽으로 개조하고 지붕 위에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포위 공격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격에 저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급품도 탈출구도 없이, 그리고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적의 결연한 의지를 가진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군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제82 공수사단 504 낙하산보 병연대가 정밀하게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지와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포를 망치처럼 휘둘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포격한 후 중대를 보내 폐허를 점령한 후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쪽에서 119 보병 연대가 에스토우몬트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을 점령한 낙하산 부대는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 임시 다리를 건너 눈을 헤치고 라글레이즈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독일군에 대한 방어선 역할을 했던 집들은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기온은 매일 밤 떨어졌습니다. 시야는 거의 0이었습니다. 독일군 측에서는 대부분 차량의 연료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소수의 팬터만 이동할 수 있었고, 버려진 트럭에서 훔친 최소한의 식량이나 마을에서 약탈한 캔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머지는 고정된 방어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탱크는 진흙 속에 가라앉아 기관총 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주포는 운이 좋으면 하루에 한두 번 발사되었습니다. 마을 지하에는 부상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의료진은 담요에서 찢어낸 붕대, 녹슨 메스, 얼어붙은 모르핀 주사액 등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해 응급처치를 했다. 어떤 병사들은 괴조로 죽었고, 어떤 병사들은 온기가 부족해 쓰러졌다. 아무도 대피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들을 데려갈 곳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퍼는 지휘 체계를 유지했다. 각 중대는 명확한 명령을 받았고, 모든 교차로는 방어되었으며 모든 폐허는 분대가 점유했다. 규율은 엄격했다. 탈영병은 즉시 처형되었다. 약점을 용납할 여지는 없었다. 12월 23일, 미군은 합동공세를 개시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제291 공병전투대대 부대가 계곡에 대피도로를 따라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나무를 쓰러뜨리고 보조 교량을 폭파하고 남은 탈출로를 봉쇄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중포병이 독일군 중앙선을 향해 맹렬히 포격했습니다. 같은 날 독일군은 타이거2 전차 한 대를 소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2대의 하프트랙으로 견인하고 남은 마지막 휘발유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전차는 얼어붙은 도랑에 갇히기 전까지 500m를 이동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임시 벙커로 개조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전차는 라글레즈의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전투는 마을 북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농가 뒤편으로 진입하여 독일군 소대를 매복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수류탄과 칼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16구의 시신이 마구간에 쌓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독일군은 빈 휘발유, 캔에 얼어붙은 감자를 넣어 요리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폭약으로 눈을 녹였습니다. 총은 얼음으로 가득 찼고 발은 괴사했습니다. 터널에서는 부상자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파이퍼는 후퇴를 요청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합군은 이 메시지를 가로차에서 해당 주파수를 이용해 가짜 회신을 보냈습니다. 허가를 내렸다. 북쪽으로 후퇴하라. 40명의 병사들이 후퇴를 시도했지만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단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통신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미군 사령부에서는 포위된 독일군 부대가 맹렬히 저항했지만 붕괴 직전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 제1군 장군들은 전면 공격을 개시할지 아니면 포위망을 유지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압박, 지속적인 포격, 그리고 집중 공격이라는 느린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쉴 틈도 구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화재와 폭발, 그리고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라글레즈에서 파이퍼 전투단의 잔존 병력은 더 이상 징역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몇 시간 더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 덮인 폐허의 정적 속에서 요엔 파이퍼는 폐허가 된 부엌의 장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원군도 연료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진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는 중장비도 조명도 보호 장비도 없이 소규모로 걸어서 마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부상병들을 데리고 적진 사이 숲을 헤치고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다. 그날 아침 3일 전 국경을 넘은 이후 가장 위험한 작전이 시작될 터였다. 지도도 지원도 도움의 희망도 없이 눈밭을 헤치고 탈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다음 장이 될 터였다. 도보로 후퇴, 파이퍼 전투단의 종결. 1944년 12월 24일 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폐허와 통조림 식량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할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벨기에의 라 글레즈 마을에서 요엔 파이퍼는 정반대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인 파이퍼 전투단은 포위당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포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진지는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걸어서, 밤에, 숲을 통해서. 몇 시간 전 파이퍼는 장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운반할 수 없는 모든 차량과 무거운 물건을 파괴하고 부대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미군 전선을 감지되지 않게 동쪽으로 조용히 진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정의를 휴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도 없을 것입니다. 자살적인 작전이었지만 항복하거나 아니면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은 무장 친위대 장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둠 속에서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800명의 병사들이라 글레이즈를 일렬로 출발하여 샛길, 눈 덮인 오솔길, 얼어붙은 숲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배낭과 개인 무기를 지녔고 식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군화를 신지 못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발을 다묘나 더러운 붕대로 감싼 채 걸어갔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은밀함이었다.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았고 손전등도 켜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느린 자의 속도로 전진했다. 누군가 쓰러지면 뒤에 남겨졌다. 걸을 수 없는 부상자들은 여러 언어로 된 도움을 요청하는 송을시 표지판 옆에 집 지하실에 버려졌다. 미군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으면 추위가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편 라글레즈에서는 마지막 병사들이 명령을 수행했다. 전체 폭약을 설치하고 방해도차에 불을 지르고 지도를 파괴하고 보고서를 불태웠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서 이 일을 했다. 한때 정의 기갑부대였던 것이 이제는 눈 속을 행진하는 유령의 행렬이 되어 있었다. 타이거, 판터, 판처 4호 전차, 자주포, 방해도 장갑차, 트럭 등 총 50대가 넘는 장갑차가 버려졌습니다. 몇몇은 궤도나 엔진이 파손된 채 도로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미군은 수리 가능한 상태에 많은 병사를 발견했다. 후퇴는 지옥 같았다. 지형은 고르지 않았고 경사와 협곡, 빙판길까지 이어졌다. 병사들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전진했다. 어떤 병사는 탈진하여 기절했고 어떤 병사는 추위와 배고픔에 환각 증세를 보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된 투쟁이었다. 독일군은 여러 지점에서 미군 정찰병과 마주쳤다. 어떤 경우에는 짧은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숲을 우회하여 접촉을 피해야 했다. 어둠과 악천후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동시에 방향 감각을 잃게 했다. 어떤 소대는 길을 잃어 몇 시간씩 빙빙 돌기도 했다. 목표는 제6기갑군 부대가 아직 주둔하고 있는 반네와 스타벨로트 근처의 독일군 방어선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끊임없는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도로는 봉쇄되었고 다리는 파괴되었습니다. 표지판도 명확한 참고 지점도 없었습니다.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는 침묵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점 중 하나는 살름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이 부분적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건널 수 없었습니다. 자연 통로, 임시다리, 그리고 물놀이 구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고 건넜고 다른 병사들은 익사했습니다. 한 소대 전체가 강 근처에서 매복 공격을 받아 전멸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대부분의 부대는 12월 25일 이른 아침에 건넜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10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여러 병사들은 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장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진흙과 눈이 군복을 뒤덮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헬멧도 없이 걸었고 어떤 병사들은 장갑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것은 유령 같은 후퇴였습니다. 한편 라글레즈에서 미군이 마침내 마을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이 폐허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리에는 고철, 불타는 차량, 얼어붙은 시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들은 남겨진 부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곧 사망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연합군의 의료 지원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4,000명 이상의 병력과 130대의 차량으로 공세를 시작한 파이퍼 전투단은 나무 사이로 도망치는 비무장 병사들의 대열로 전역을 끝냈고 싸울 수 있는 병력은 1,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같은 날 파이퍼는 독일군 전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종대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수염은 무성했으며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작전을 시작할 때 입었던 깔끔한 제복은 더 이상 입지 않았습니다. 권총과 쌍안경 한 쌍을 들고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일 SS 기갑군단 장교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즉시 그를 전선에서 철수시켰습니다. 더 이상 지휘할 부대가 없었습니다. 캄프그룹의 잔존 병력은 재편성되어 후방으로 보내졌고 다른 사단에 흡수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전선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다른 병사들은 몇 주 후 재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에서 가장 두려운 집단으로 시작되었던 이들은 소모, 패배, 그리고 도주로 점철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연합군은 그 지역에서 포로로 잡힌 수백 명의 포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증언, 문서, 지도, 그리고 개인 일기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후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이퍼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려 했는지, 일부 장교들이 전차를 버리기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다른 장교들이 어떻게 후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없었다. 탈출 과정에서 처형의 증거도 발견했다. 농장에서는 벨기에 민간인 여러 명의 시신이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근처 도로에서는 미군 포로 3명이 근거리에서 총격을 당했다. 목격자도 수색도 없었다. 오직 시체뿐이었다. 그리고 침묵만이 흘렀다. 글레즈에서의 후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술적 패배 때문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견된 정예 독일군 부대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역전의 신화는 아르덴 숲속에서 부러진 나무와 얼어붙은 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파이퍼 전투단의 전투 부대로서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이퍼 전투단의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말메디 학살의 유산. 유럽 전쟁은 1945년 5월에 끝났습니다. 나치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베를린은 폐허가 되었고 히틀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3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장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독일 장교들에게 진정한 항복은 몇 달 후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군 진영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이름 중 하나는 요엔 파이퍼였습니다. 캄프그루페 파이퍼의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아르덴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선봉에 섰습니다. 전선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하고 포로를 처형하고 서부 전선에서 가장 잔혹한 학살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말메디 학살이라는 그 범죄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군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85 포병대대 생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복하고 무장에 제당하고 들판에 모였고 아무런 도발 없이 무장 친위대 병사들이 그들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기관총을 연발 사격했고 다른 이들은 땅에 쓰러진 부상자들을 처형했습니다. 포탄 껍질, 장갑차 궤도, 그리고 수십 구의 시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학살이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갑사단 소속 병사 74명이 사단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는 요헨 파이퍼도 있었다. 재판은 구다하우 강제 수용소에서 열렸는데 현재는 구금시설 겸 군사재판소로 개조되었습니다. 재판은 1946년 5월에 시작되어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본윤회에서 80명이 넘는 미군 포로가 살해된 사건과 독일군이 아르덴을 징역하는 동안 자행된 다른 처형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재판이 아니라 집단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범죄가 파이퍼의 직속 지휘해에 있는 부대에서 저질러졌으며 지휘관으로서 파이퍼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그가 방가쇠를 당겼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살인을 묵인했는지, 지시했는지 또는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몇몇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이 당국의 명령에 따라 처형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두로
장교들이 처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무도 그 일로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작전 논리의 일부였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자백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변호인 측은 고문, 협박, 그리고 모의 처형을 통해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피고인 중 몇몇이 구타당하고 며칠 동안 깨어 있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병사 중 한 명인 루돌프 프라이무트는 자백 후 자살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스캔들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러한 비난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자백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레이먼드 볼드윈 상원의원이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메디의 재판은 전후 사법 절차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바우네즈 수용소에 얼어붙은 시신 사진을 제시하고 법의학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부상을 입고 탈출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재현했습니다. 파이퍼 전투단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와 혼스펠트, 리뉴빌, 스타블로에서 기록된 처형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1946년 7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43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되었고 22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엔 파이퍼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수들은 군인처럼 총살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교수대는 준비되었고 처형은 1948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전이 진행 중이던 서독은 소련에 대항하는 주요 동맹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독일 정부는 재판 재검토를 추진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다하우에서 사용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군정장관 루시우스 클레이 장군은 전체 재판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강압에 의해 얻어진 자백은 유효한 증거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형량은 재검토되었고 사형 집행은 중단되었습니다. 1년의 감형이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이 되자 대부분의 사형 선고가 뒤집혔습니다. 수감자들은 점차 석방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11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요엔 파이퍼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5년을 사형수 감방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은퇴 후 민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독일 출판사에서 번역가 겸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 오트손 지방의 작은 마을 트랍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낡은 집을 사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이 그의 존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조직되었고 낙서와 협박, 팸플릿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그를 옹호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내쫓기를 바랐습니다. 파이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6년 7월 13일 누군가 그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장 극좌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파이퍼는 집 안에서 불에 타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손에 소총을 든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은 없었고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요엔 파이퍼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전쟁, 전범 재판, 사형 선고, 그리고 감옥살이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메디 학살은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이 저지른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학살 현장은 추모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명판, 사진, 그리고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매년 참전 용사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파이퍼 사건은 하나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나 학살 수용소가 아닌 전투에서 저지른 특정 범죄로 재판을 받은 몇 안 되는 독일 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재판, 유죄 판결, 그리고 석방은 전후 정의의 복잡성, 즉 진실과 정치, 그리고 기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법정을 넘어선 진실은 스스로를 보여줍니다. 1944년 12월, 직접 명령에 따라 한 전투부대가 비무장 병사들을 살해하고 마을 전체를 파괴하며 공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범죄는 문서, 사진, 그리고 무덤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넘어 역사는 파이퍼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캠프 그룹회가 아르덴의 얼어붙은 숲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